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강의가 여기 계신 분들께는 이미 어느 정도 장착이 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에 대한 의지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의지도 있으신 분들이 여기 모이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청렴을 어떻게 잘 진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파를 잘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제가 그 청렴과 관련된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도록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확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 한자어를 일단 보게 되면요. 이게 한자어가 맑을 청자에 청렴할 명자를 써서 청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이미지에 일단 맑을 청자, 무언가가 맞다라고 하게 되는 의미는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글자인 청렴할 명자는 왜 청렴에 갖다 붙었는가? 이게 이제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명자가 어떤 뜻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 집이죠. 이 옛날 집을 이제 집방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 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청청자나 혹은 마루청자를 써서도 표현을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집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어야겠어요. 맨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다가 질 것인지 터를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을 잘 만들어야 될 것인지 재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명자가 어디다 쓰이는 명자였었냐면요. 이 집 터를 다질 때 집에 대한 각 변이 있지 않습니까? 요 변, 요 하나하나의 변을 뜻하는 용어가 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변이 명이 됩니다. 그리고 요 염과 염이 모여있는 요 모서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서리 부분을 모퉁이 우자라는 것을 써서 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자, 집을 짓는데 이 염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집이 어떤 집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결국에는 삐뚤어진 집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염자가 만약에 틀어지거나 잘못 재단이 되기 시작하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자라고 하게 되는 이 단어가 맨 처음에는 이런 건축용어로 쓰였다가 점차 뜻이 확산이 되면서 올곧고 정직하고 곧바른 이러한 의미까지도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이 염자와 청렴할 염자가 모퉁이를 만나게 되는 이 모퉁이 우자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되냐면 여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여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여무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되죠. 네. 여무. 이게 올바르고 결조가 고든 품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염우가 됩니다. 염과 염이 모여서 우를 만나게 되면 곧바른 인성이라고 하게 되는 뜻으로도 확산이 되는 용어가 바로 염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른 고듬의 뜻에서 청렴의 뜻까지 확대된 단어가 바로 이 청렴할 염이라고 해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어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자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조합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관리를 뜻하는 관자라고 붙게 되면 염관이라고 해서 청렴한 관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 아전리자는 예전에 그 또 뭐 서리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그 리자입니다. 그래서 염리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청렴한 관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양을 살펴봤으니 이제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서양에서는요, 영어에 청렴하다라고 하게 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integri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integrity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청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테그리티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정수라는 뜻에도 쓰입니다. 이 정수가 어디에 쓰이는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리 정수리. 아니, 그런 용어가 잘 안 쓰여요. 이게 수학에서 쓰입니다. 네, 수학에서 수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가 이 정수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정수의 뜻이 뭐냐면
딱 떨어지는 수가 정수입니다. 1, 2, 3 어떻습니까? 딱 떨어지죠. 이게 정수고요. 정수 아닌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입니다. 3분의 1을 나누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0.3333 꼬리가 됩니다. 2를 7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3 네, 끝이 길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은 정수가 아니고요. 무언가 개념이 1, 2, 3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라고 하게 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인테그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게 되면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이 청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하구나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어떤 뜻이냐면은 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는 이기고 이는 이고 누가 보더라도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확실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청렴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청렴의 반대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렴의 반대어 어떤 언어냐면은 바로 이 탐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한자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저보다 한자를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냥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한자에서 이 참열 탐자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위에 있는 이 단어와 아래에 있는 이 조개 패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자에서 조개 패자가 쓰이는 말은 다 돈과 재물과 관련된 있는 말과 많이 사용됩니다. 이 옛날에는 우리가 돈이 없었으니까요. 네, 통화 대신에 그 조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조개 패자가 쓰이게 되면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재금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곧 바로라는 뜻인데요. 이 탐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돈만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의 반대말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재물에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는 뜻을 갖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청렴할 염자와 탐자라고 하게 되는 요 개인적인 가치가요. 이게 개인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요 가치가 나 혼자 살 때는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네, 저 혼자 욕심을 좀 내거나 아니면 저 혼자 있을 때 깨끗해진다라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적인 가치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야, 20대, 30대에 열심히 돈을 벌고 이제 집안도 안정이 되었으니까 사회적으로 내 꿈을 이루고 싶어 라는 이상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가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냐면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가 아주 세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가 사회적인 가치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청렴과 부패라고 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개념을 다 아시는데 그냥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청렴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도박판에서 섰다를 하고 있습니다. 섰다 다 하실 줄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도박판인데요. 우리가 이 도박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판돈이 10억짜리 판입니다. 10억짜리 판에 제가 딱 앉아있는데 패를 딱 받았는데 38 광땡을 잡았습니다. 아주 좋죠. 나는 이 판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화장실이 급합니다. 38 광땡인데 다른 사람들 다 패 까기 전에 잡았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그 패를 덮고 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다녀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의식을 안 해서. 그죠? 이 판은요 아싸리 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나를 속이고 이 10억을 달라고 눈에 불을 켜고 앉아있는 판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도 없이 이 사람들을 믿고 그냥 이 10억짜리 판을 갔다가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패가 바뀌어 있어도 누구 하나한테 하소연을 못합니다. 이런 판이 바로 이런 도박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이러한 가치는요, 사회적인 것들로 확산이 되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청렴의 4요소가 있는데 이 청렴의 4요소가 크게 청렴 민간성,
판단력, 동기와 수행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체를 이끌고 그다음에 어떠한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설득을 시켜나가면서 어떤 가치들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한 활동을 할 때 청렴에 대한 이런 4요소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에서 이제 어떤 행동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제가 이제 교수니까요. 이제 이런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학기 말쯤 되면은 아는 교수님들한테 어쩌다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야, 내 딸이 있는데 지금 네 수업을 듣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청렴 민감성입니다. 내가 지금 받았던 이러한 부탁이 과연 청렴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직감적으로 느껴내는 이러한 감성을 청렴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이 행동이 과연 청렴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애를 성적을 잘 주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런 식으로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저 교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나도 어떤 부탁을 할 수가 있겠지 라고 하게 되는 생각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분의 좀 부탁들을 끊는 게 좋겠어 라고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청렴 동기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들을 갖게 됐으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청렴 수행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렴의 4요소를 보게 됐을 때 민감성, 판단력, 동기와 수행력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어떠십니까? 잘합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이런 청렴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강의를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청렴, 민감력, 판단력, 동기와 수행력을 잘 알고 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오셨고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확산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수행력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쉽지 않은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사례를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국종 교수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최근에도 아주 많이 이슈가 되셨던 분입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요. 외과 의사인데요. 전국에 외과 그 센터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외과가 의사라고 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외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병원 가시게 되면은 약 먹고 그 다음에 진료비 내시잖아요. 대충 얼마 정도 내십니까? 의사 한 번 봐서 상담 한 번 받으면은 대충 돈 얼마 낼까요? 한 2,500원 이 정도 내고 약값을 받아도 한 2,500원, 3,000원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2,500원은 우리가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어디서 받냐면은 국가에서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의료보험 제도잖아요. 근데 그 의료보험 제도에서 의사가 나는 이런 환자들을 봤으니까 내가 본 환자들에 대해서 비용을 주세요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한 청구를 그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그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에 소속이 되어 있는 수술을 받으면은 값이 쌉니다. 맹장 수술은 맹장 수술을 받아도 수술비가 1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10만 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대줍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는 의사가 나 이런 수술을 했으니까 좀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국가에서 의료보험 지원을 높게 쳐주는 수술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높게 안 쳐주는 수술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과 수술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준비해서부터 한 번 수술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수술 안 하고 환자를 보면 몇 명을 볼 수 있을까요? 20, 30명을 볼 수가 있죠. 의사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1시간 동안 수술을 준비하는데 나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간호사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호사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2명의 인건비와 내가 1명 동안 1시간 정도 수술하는 요 비용이 이 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거쳐갖고 일정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된 수술들은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병원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분이 주도하는 외과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 하면요, 정말로 심한 외과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크레인에 깔렸어요. 그럼 그분들은 온몸이 다 망가지죠. 이런 분들 수술을 이국종 교수가 주로 맡아서 합니다. 수술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걸릴까요? 한 10시간, 15시간 이 정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복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적어도 전치 한 6주, 7주가 나오게 되면 2달 이상을 병동을 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 수가가 의료보험에 잡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시간 동안 열심히 투자한 이 비용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외과 의사들이 이런 수술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도요, 야씨 대형 병원에서 이런 수술 해주는 게 당연하지, 니들 돈 많이 벌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환자 한 명이 영상을 잡고 있으면 다른 환자 수십 명의 그 비용들을 이 한 명이 다 몰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 입장에서도 수지가 안 맞는 장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국종 교수가 혼자서 열심히 막 해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런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제 환자들을 막 돌보게 되는데 막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나서 환자들을 실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스폭발 사고를 당해서 정말로 크게 다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외상센터밖에 없습니다. 그 외상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광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은 이 헬리콥터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의 숫자도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고는 때를 기다려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납니다. 그러면 밤에 그 환자를 신으려면 밤에 헬기가 떠야 되겠죠. 그런데 밤에 헬기를 안 띄워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위험하니까요.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이 밤에 헬기를 띄우는 데 들어가는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 헬기를 잘 안 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가 여러 사람들한테 막 부탁을 하고 읍소를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단 한 사람, 여기에 있는 누가 도와주기 시작하냐면요, 이세형 소방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국종 교수와 파트너를 맞춰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자기가 그냥 이국종 교수가 전화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에이 간다. 그리고 가가지고 헬기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셔다가 진료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딱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이 두 사람의 행정을 칭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렴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청렴에 대한 판단이 어디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요, 요 두 사람이 청렴하다는 너무나 명백한 얘기겠죠. 요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헬기 조종사들은 어떨까요? 이국종 교수가요, 여러 소방사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야, 여기에 광주에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헬기를 띄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소방사들은 거절을 했죠. 그 거절한 사람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청렴한가요? 청렴하지 않은가요? 도덕적인 예의 문제 아닙니까?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청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헬기가 안 떴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헬기 안 띄워준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소송을 하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왜 헬기를 안 띄워줬는지 원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다양한 가치 판단들이 모여 있는 게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상황이 청렴하다, 청렴하지 않다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헬기 조종사들이 어떤가 네이버 댓글을 다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엄청 욕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월급 줘서 뭐 하냐? 우리 월급 받아가지고 너네들은 왜 헬기를 안 띄우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청렴회라고 하게 되는 어떠한 현실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현실에서는 여러 다른 범주들의 가치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가치도 되게 중요한 가치냐면요, 이 헬기가 밤에 못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주민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밤에 헬기를 띄우면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헬기가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도 떨어지고 내가 실제로 삶을 사는데 어렵기도 하고 항상 민원을 넣는 게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헬기가 밤에 뜨기 시작하면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냐면요, 서울은 괜찮습니다. 서울은 높은 빌딩도 많고 불도 다 잘 들어오기 때문에 헬기가 운전할 때 피해야 될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어떤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헬기가 광주까지 갑니다. 가스 폭발장 주변에는 그런 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헬기가 날아가다가 전봇대에 프로펠러가 걸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인명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매뉴얼을 정해줬어요. 소방 헬기는 7시 이후에는 뜰 수가 없고 7시 이후에 뜬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조건들을 놓고 항상 떠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딱 놓고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할 것인가, 안 그러면 국가에서 정해진 매뉴얼을 잘 지킬 것인가, 이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섞여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대적 가치는 당시의 상황에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뜨기 시작한 요게 무엇과 맞물려서 뜨기 시작했냐면요, 무엇과 맞물려서 뜨기 시작했을까요? 살려면 수밖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하고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국종 교수에 대한 여론들이 많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한번 딱 뜨기 시작하면서 여러 국민들이 안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때문에 아주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았을 이슈였을 때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가 뜨기 시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안 하는데 이런 교수님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태들이 뜨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황을 다르게 놓고 보면요, 이국종 교수는 규율을 어긴 사람일까요? 어기지 않는 사람일까요? 실질적으로 어긴 거죠. 왜냐하면 헬기가 뜨지 못하는데 부정적인 청탁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헬기가 못 뜨는 상황에서 헬기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헬기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받은 그 공무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 청탁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 띄워주는 게 당연한 건데 라는 판단도 옳은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규율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세영 소방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규율은 무슨 사람이 더 중요하지라는 판단을 가지고 규율을 어겨가면서 어기지는 않았더라도 최대한 규율을 느슨하게 적용을 해 나가면서 헬기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세영 소방령 같은 경우가 세월호가 터지기 전에 사고가 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몰래 불법으로 청탁을 해서 헬기를 띄웠는데 전주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는 기사가 어떻게 났을까요? 비판적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러한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하나의 가치가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많이 청렴에 대해서 고민하고 항상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봤을 때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청렴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같이 막 이렇게 막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조직의 가치인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전해줄 때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조직의 하나의 큰 사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패방지 청년 인성교육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잘 나눠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패방지 청년 인성교육의 목적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수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리더들께서는 이미 청렴의 가치를 수행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시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요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은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가 부패 방지 국민운동이니까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청렴 인성의 가치를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전파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의 청렴 인성 교육은 대부분 이런 강연 형태입니다. 이렇게 강연 형태, 지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강연자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런 일반 진행 방식은 어떤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요. 지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라고 하게 되면 파급 대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강연 되게 재밌고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야, 나랑 같이 하는 이 사람도 와서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정된 강연자를 대상으로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대중강연의 한계는 많아봐야 100명, 200명 단위로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좋은 강연이라도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내서 앉아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주 비싼 비행기표를 내시고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엘리자베스 훌륭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강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야, 우리 부패 방지 이런 게 있고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교육을 받아야 돼. 한번 들어볼래?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전에 와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데 이때 날짜에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좀 요즘 뜨는 온라인 방식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라고 하게 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온라인 강연 같은 경우에는요. 1회 수강 인원이 20명, 30명에서 온라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몇 명이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성인데요. 제가 했던 이 강의는 1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듣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또 들으려면 또 시간을 내서 오셔야 되죠. 하지만 이거를 온라인 콘텐츠로 바꾸게 되면은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집중도가 낮다는 게 단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편의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야 되지만 시간 장소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온라인 방식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연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강연 방식을 합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단체의 교육이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패방지 청년 인성 교육을 한번 온라인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선수들을 접촉을 했었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YBM이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그 YBM 영어요. 옛날에 시사 영어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육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대표님을 저희가 또 모시고 왔습니다. 대전까지 한번 와주십시오. 해서 저희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가 이런 단체고 전국에 10만의 회원이 깔려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인성교육, 청년 인성교육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아주 좋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YBM이 그렇다면 협조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YBM하고 우리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하고 함께 손을 잡고서는 이제 온라인 청년 인성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충 이제 어떤 교육이 되면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총연합 소개도 하고 상임 대표님과 대담도 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학교 때 공부하고 그냥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세상 관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패방지 총연합에는 견식도 넓으시고 경험도 넓으시고 연륜도 깊은 엄청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대담을 해서 그런 교육 콘텐츠를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실어서 온라인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많이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YBM하고 같이 현재 제작하고 있는 그 온라인 교육 사이트 이제 초안입니다. 이제 YBM에서도요, 이제 저희가 이런 단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꾸준히 매년 그 국회에서 UN 그 부패 방지나 행사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동들을 다 보고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면 한번 활동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사이트를 또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부패방지 총연합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청년 인성교육 들어가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 강좌를 들을 수 있고 댓글로 이제 소감문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들을 현재 구현하고 있습니다.